가문은 피로 이어간다. 김도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1970년대 경북 안동의 한 양반 종가. 그곳에서 도현은 종손으로 태어나 자랐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종친회가 열릴 때마다 그의 자리는 언제나 상석이었습니다. 도현은 평생 이 말을 믿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 신념이 결국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체면과 가문을 중요시한 끝에 벌어진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현은 젊은 시절 군청에서 일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민원인을 맞이하며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했죠.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족보가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도현은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집안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양반 가문이야. 종손이라는 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도현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다 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 가문은 전부였으니까요. 은퇴 후에도 도현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친회 회장이 된 그는 마을에서 더욱 목소리가 커졌어요. 종친회 모임이 있는 날이면 그는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사랑채에 앉았습니다. 후손들이 하나둘 모여들면 도현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죠. 우리 집안의 혈통은 깨끗해야 하네. 누구를 며느리로 맞이하든 출신을 따져야 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젊은 세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었어요. 도연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의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이정희. 대구 변두리 출신의 시장 상인 딸이었죠. 정희는 수줍게 웃으며 도연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도연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소박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대학은 나왔나?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갔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했죠. 도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자네, 정신이 있나? 이런 집안에 무슨 며느리를.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정희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집안 배경이 무슨 상관이에요? 도연은 손을 들어 아들을 막았어요. 상관이 크지. 가문은 피로 이어간다. 출신 없는 며느리는 집안을 망쳐.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그의 시선은 정희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죠.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도연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종손 어르신이 결혼식에도 안 오시다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신가 보네. 정희는 시댁에서 늘 조용히 지냈습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시아버지의 눈치를 봤죠. 도연은 정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때면 도연은 상을 받아들고도 한마디 없이 먹었습니다. 정희가 국을 더 따라주려 하면 도연은 손을 저으며 말했죠. 됐네. 그 한마디에 담긴 차가움을 정희는 매번 느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눈물을 삼켰어요. 쫓겨난 가족 세월이 흘러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민호. 정희는 아이를 안고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아버님, 손주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도연은 아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죠.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의 무관심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아이에게까지 이어졌죠. 둘째 딸 수진이 태어났을 때도 막내 아들 현우가 태어났을 때도 도연의 반응은 같았습니다. 또 낳았군. 그는 손주들을 한 번도 안아보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보며 웃어도 도연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정희는 속으로 울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술을 마시며 아들에게 말했어요. 자네 자식들 결국 남의 집 귀신 될 걸세. 가난한 피는 화근이야. 아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이들인데요. 도연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냉소했어요. 자네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나. 어미가 배운 게 없는데. 정희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몇 년 후 아들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차도가 없었죠. 정희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호했어요. 도연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 정희는 도연을 찾아갔어요. 아버님, 이제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도연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죠. 그러게. 정희는 아이 셋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막내 현우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도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죠. 도연은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집안 정희와 아이들이 떠난 후 도연의 집은 점점 적막해졌습니다. 종친의 사람들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어요. 도연은 혼자 사랑채에 앉아 족보를 들여다봤죠. 가문은 피로 이어간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술을 마셨죠. 소주 한 병, 두 병. 도연은 취기가 오르면 중얼거렸습니다. 족보, 종손, 가문. 마을 사람들은 도연을 멀리했어요. 누군가 그의 집 앞을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쳤죠. 도연의 고집은 유명했고 그의 외로움도 소문났습니다. 어느 날 이웃 어르신이 도연을 찾아왔어요. 도연이, 손주들은 잘 지내나? 도연은 술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네. 연락도 없고. 어르신은 한숨을 쉬었죠. 자네가 너무했어. 며느리도 손주들도 다 사람인데. 도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어요. 사람,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족이라 부르겠나.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다시 혼자 남았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어요. 종친의 회장 자리도 젊은 사람에게 넘겼죠. 이제 도연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밤마다 도연은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민호, 수진, 현우. 손주들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술잔만 기울일 뿐이었죠. 쓸쓸한 장례식 79세의 어느 겨울날 도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 이웃이 들어가 보니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죠. 명예로운 가문에 비해 외로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장례식장이 차려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도연이 어르신 결국 혼자 가셨네. 가족이 한 명도 없더라. 빈소에는 도연의 영정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문상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한 뒤 조용히 떠났죠. 장례식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이웃 어르신이 빈소 앞에서 말했어요. 체면만 줬다가 결국 혼자 가는구나.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들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발인은 이틀 뒤로 정해졌어요. 장례식장은 여전히 한산했죠. 도연의 일생을 아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장례식장은 더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남아 지키고 있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죠. 도연의 영정 속 그의 얼굴은 엄숙했습니다. 살아생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뜻밖의 손님들 발인 날 아침 장례식장에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줄지어 들어왔어요. 차들은 조용히 멈췄고 운전석에서 사람들이 내렸죠. 첫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는 우아한 여성이, 세 번째 차에서는 군복 차림의 남성이 내렸어요. 장례식장 입구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TV에서 본 것 같은데 차가 저렇게 좋은 걸 보니 대단한 분들인가 봐. 세 사람은 나란히 장례식장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들의 뒤로는 수행원처럼 보이는 이들이 따랐죠. 장례식장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빈소 앞에 섰던 이웃 어르신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저 사람들, 설마. 세 사람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죠. 세 남매의 귀환 첫 번째로 입을 연 사람은 첫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고인의 첫째 손자 김민호입니다. 장례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민호. 그 이름은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죠. 대법관 김민호. TV 뉴스에서 수없이 나온 얼굴이었어요. 두 번째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인의 둘째 손녀 김수진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더 커졌어요. 김수진. 서울대 의대 교수이자 국립대병원 원장. 의료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죠. 세 번째로 군복 차림의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인의 막내 손자 김현우입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김현우. 육군 중장. 국방부 차관보 출신의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었죠. 이웃 어르신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연이 손주들이 저런 분들이었다니. 다른 사람도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이 어르신이 손주들을 쫓아냈다고 들었는데 이럴 수가.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어릴 적 이곳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그리고 저희를 인정하지 않으셨죠.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버리셨지만 저희는 할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숙연해졌어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후회의 그림자 세 남매는 영정 앞에서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민호가 먼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법을요. 수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생명을 살렸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걸 배웠어요.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저는 나라를 지켰습니다. 군인에게는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헌신만이 중요하죠. 세 남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장례식장의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였죠. 이웃 어르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네 할아버지는 말년에 자주 술을 드셨네. 그리고 밤마다 자네들 이름을 부르며 우셨어. 민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 수진, 현우. 그렇게 부르며 울더라고.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찾지 못했지.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도 고개를 숙였죠. 그들은 할아버지의 후회를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은 세상을 떠났고 그들은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버림받았지만 이 피를 이어받아 세상을 바꿨습니다. 장례식장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훌륭하게 자란 삼남매를 바라보며 감탄했죠. 도연이 쫓아낸 손주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모두가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새로운 다짐 발인이 끝난 후 삼남매는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들과 마주했습니다. 카메라가 그들을 비췄고 마이크가 앞으로 내밀어졌죠. 한 기자가 물었어요. 대법관님,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민호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다른 기자가 수진에게 물었죠. 원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정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죠. 어머니의 이름을 딴 이 재단은 가난한 아이들, 출신에 상관없이,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겁니다.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출신과 체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노력과 마음으로 정해지니까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삼남매는 나란히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삼남매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장례식은 그렇게 끝났어요. 체면만을 좇았던 한 남자의 삶이 막을 내렸죠. 하지만 그가 버린 손주들은 세상에 새로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출신이 아니라 노력으로, 체면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삶을요. 장례식장을 떠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어요. 도연은 후회하며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손주들은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 미래는 도연이 평생 부정했던 가치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세 남매는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원망과 그리움, 슬픔과 다짐.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죠.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차례야. 수진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장례식장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도연은 끝내 손주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죠. 정의 장학재단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후 재단의 첫 장학생이 선발됐어요. 가난한 집안의 딸, 공부는 잘하지만 학비가 없어 고민하던 아이였죠. 수진이 직접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내 꿈을 펼쳐봐. 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은 그 아이를 안아주며 생각했죠. 어머니 정희가 자신들에게 해줬던 것처럼 이제 자신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해줄 차례라고요. 도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손주들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남긴 상처를 딛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갔어요. 출신이 아니라 사람을, 체면이 아니라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을요. 그리고 그 세상 어딘가에서 도연의 영혼이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손주들을 자랑스러워하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지도요.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도연이 남긴 교훈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다는 거죠. 체면과 출신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키우는 건 사랑이에요. 도연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의 손주들은 그 진실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정의 장학재단을 통해 그리고 삼남매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요. 삶의 마지막 순간 결국 남는 것은 족보도 체면도 아닌 사랑과 함께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